엄마 여기가 훨씬 좋잖아요. 조용하고 깨끗하고 우리 자주 올게요. 하얀 가운을 입은 간호사들이 72살 박순자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순자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이미 진정제가 주사된 뒤였습니다.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마지막으로 본 건 병원 문을 닫고 나가는 아들 이준호와 며느리 강수진의 뒷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차에 오르자마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끝났네. 여보, 당신 진짜 대단해. 어떻게 정신병원까지 생각했어? 이게 최선이야. 요양원은 돈만 축 내고 우리 집에 모시면 냄새나고. 정신병원이면 강제 입원이라 함부로 못 나오잖아. 방법이 없어. 근데 어머님 정신 왔다 갔다 하셔도 멀쩡할 때는 또 괜찮으시던데? 72살에 아직도 아파트 경비실에서 걸레질하고 계신 분이 정상이야? 치매 초기라고 진단서 받아놨어. 정말이야? 병원에서 확인했어. 담당 의사한테 용돈 좀 쥐어줬더니 알아서 처리해주더라고. 정말 대단하다. 준호의 목소리엔 양심의 가책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귀찮은 짐을 던 듯한 가벼움만이 느껴졌습니다. 그나저나 이제 경비실 월세도 안 내도 되고 매달 용돈 30만 원도 끊었으니까 우리 한 달에 80만 원은 아끼는 거네? 수진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쾌재를 불렀습니다. 준호는 백미러로 멀어지는 병원 건물을 흘끗 보곤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두 사람의 대화는 저녁 메뉴로 옮겨갔습니다. 30년을 청소하며 아들을 키운 어머니는 이제 그들의 일상에서 완전히 지워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박순자의 경비실 사물함 깊숙한 곳에는 준호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서류 하나가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요. 30년 전으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1994년 겨울. 박순자는 막 남편을 잃은 40대 미망인이었습니다. 남편 이철수는 작은 철물점을 하다가 부도를 맞고 빚을 감당하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채권자들이 몰려왔습니다. 박순자 씨, 남편 빚 5천만 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순자는 어린 아들 준호를 품에 안고 떨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제가 갚을게요. 당장 집이라도 팔아야죠. 하지만 팔 집도 없었습니다. 전세로 살던 집이었고 남편이 남긴 건 빚뿐이었습니다. 그때 순자의 시동생이 나타났습니다. 형수님, 형님이 경기도에 작은 땅 하나 있었어요. 이거라도 팔아서 빚 갚으세요. 그 땅은 시가 1,000만 원짜리 논밭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팔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것밖에 없는데 팔아야죠. 아니에요. 이건 준호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거예요. 저 다른 방법으로 빚 갚을게요. 순자는 그날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청소 일을 했고 오후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밤에는 파출부로 남의 집 청소를 했습니다. 하루에 34시간밖에 자지 못했지만 순자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5년 동안 순자는 남편의 빚 5천만 원을 모두 갚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 돈이 800만 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부동산 중개사가 순자를 찾아왔습니다. 박순자 씨, 남편분이 남긴 땅 아시죠? 거기 개발 들어간대요. 보상금 5억 나온답니다. 순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5억이요? 네. 운 좋으시네요. 1999년 순자는 갑자기 5억이라는 거금을 손에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그 돈을 알면 어떻게 될까? 아이가 타락하면 어떡하지? 순자는 돈을 비밀 계좌에 넣어두고 여전히 청소 일을 계속했습니다. 2년 후 IMF 외환위기가 터졌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고 강남 한복판의 오피스텔 건물 하나가 헐값에 나왔습니다. 순자는 그 건물을 5억에 샀습니다. 당시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박순자 씨, 대단하십니다. 이 건물 10년 후면 100억은 될 겁니다. 하지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특히 내 아들한테요. 왜요? 아드님이 알면 좋아하실 텐데.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직 어려요.
돈이 있다는 걸 알면 공부 안 하고 놀게 될 거예요. 그때부터 순자는 이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아파트 경비실에서 청소를 하고 밤에는 김 변호사와 함께 건물 관리를 논의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월세 수익 7천만 원. 순자는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재투자하거나 사회복지재단에 익명으로 기부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순자는 등록금 500만 원을 내주면서도 마치 큰 돈인 것처럼 걱정하는 척했습니다. 엄마, 돈 힘들면 제가 알바할게요. 아니야. 엄마가 낼 수 있어. 걱정 마. 하지만 준호는 어머니의 낡은 옷과 구부정한 허리를 보며 점점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대학교 캠퍼스에서 준호는 친구들과 걷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순자가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준호야. 순자는 도시락 통을 들고 아들을 불렀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준호야, 저분 누구야?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 아는 아줌마예요. 순자는 그 말을 듣고 멈춰섰습니다. 도시락 통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준호는 친구들과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도시락 통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경비실에서 순자는 혼자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청소하는 게 그렇게 창피한 일인가? 하지만 다음 날 아침에도 순자는 어김없이 걸레를 들고 계단을 닦았습니다. 20년이 더 흘렀습니다. 준호는 대기업에 취직했고 5년 후 독립해서 무역회사를 차렸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순자는 기뻤습니다. 아들이 성공했으니까요. 하지만 결혼식 날 순자는 또 한 번 상처를 받았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혹시 결혼식 날 일찍 가실 수 있어요? 왜? 사진 찍을 때. 엄마 옷이 좀 낡아서. 수진이 엄마가 신경 쓰인대요.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당일 순자는 식이 시작하기 2시간 전에 도착해서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진에도 한 장만 찍혔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순자가 떠날 때 며느리 수진이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이거 교통비예요. 수고하셨어요. 봉투 안에는 5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돈을 받아들고 경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옷장 깊은 곳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건물 가치 120억 원. 순자는 통장과 5만 원짜리 지폐를 나란히 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120억을 가진 사람인데 내 며느리한테 교통비를 받는구나. 그날 밤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평생 숨기고 살겠다고. 차라리 이렇게 사는 게 낫겠다고. 30년. 그녀가 이곳에서 계단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쓰레기를 분리수거한 세월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이 사업 실패로 세상을 떠난 뒤 갓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들을 키우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며칠만 버티자 싶었던 일이 어느새 평생의 업이 되어버렸습니다. 입주민들은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했고 아이들은 청소 아줌마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참았습니다. 아들만 잘 되면 된다고, 아들이 대학만 보내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들 준호는 순자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잘했고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5년 전 독립해서 무역회사를 차렸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청소부 아들이 이제 사장이 됐다고 생각하니 그동안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성공과 함께 찾아온 건 효도가 아니라 냉대였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일 그만두세요. 우리 회사 사람들이 알면 창피해요. 사장 어머니가 아파트 청소한다고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준호는 어머니를 부끄러워했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어머님, 명절 때 저희 집 오시지 마세요. 시댁 식구들 오는데 청소 냄새 나면 곤란해요. 그냥 경비실에서 편하게 쉬세요. 순자는 상처받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잘 됐으니 됐다고, 며느리 눈치 보며 사는 게 당연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순자는 경비실에서 라면을 끓여 먹다가 우연히 TV 뉴스를 봤습니다. 한 노인이 자식들에게 재산을 미리 물려줬다가 요양원에 버려진 사연이었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나도? 그날 밤 순자는 오랜만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너한테 줄 게 있어. 뭔데요? 엄마, 바쁜데. 아니다. 그냥 보고 싶어서. 엄마, 저 진짜 바빠요. 나중에 연락할게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자는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시험해 보기로. 그녀는 일부러 전화를 더 자주 걸었습니다. 아프다고, 외롭다고,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짜증뿐이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집착이 심해지세요? 혹시 치매 오신 거 아니에요? 며느리 수지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어머님, 요양원 알아봐 드릴까요? 거기 가시면 또래 친구들도 많고 훨씬 좋으실 텐데. 순자의 시험은 계속됐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같은 말을 반복하고 약속을 까먹는 척했습니다. 치매 연기였습니다. 그리고 2달 전 순자는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경비실 앞을 지나가며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여보, 어머님 진짜 치매 온 것 같아. 어제도 똑같은 얘기를 5번이나 하시더라고. 그럼 잘 됐네. 정신병원에 모시면 되잖아. 강제 입원시키면 우리 동의 없이는 못 나와. 하지만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 괜찮아. 어차피 어머니 재산도 없고 경비실 월세도 우리가 내는 거고 병원비는 국가에서 지원받으면 돼. 순자는 경비실 안에서 그 대화를 모두 들었습니다. 손은 부들부들 떨렸지만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열어본 적 없는 사물함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부동산 등기권리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오피스텔 12층 건물의 소유주 박순자. 30년 전 남편이 남긴 작은 땅이 개발되면서 받은 보상금 5억. 순자는 그 돈을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부동산에 투자했습니다. IMF 때 헐값에 나온 건물을 사들였고 재건축 호재로 건물 가치는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현재 시세 120억. 하지만 순자는 아들에게 단 한 번도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있다는 걸 알면 아들이 타락할까봐, 며느리가 탐을 낼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경비실에서 청소하며 살았습니다. 건물 관리는 믿을 만한 김 변호사에게 맡겼고 매달 들어오는 월세 수익 1억 원은 모두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순자는 등기권리증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정신병원에 가두려 한다니. 그날 밤 순자는 김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최동욱 회계사 알지? 알죠. 회장님 재산관리 맡은 사람 아닙니까? 그 자식 조사 좀 해봐. 뭔가 수상한 냄새가 나. 2주 후 김 변호사는 충격적인 보고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회장님, 최동욱이 5년 동안 건물 관리비 3억을 횡령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서 빼돌렸어요. 순자는 보고서를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30년 믿었는데 배신하는구나.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최동욱이 회장님 재산을 노리고 있어요. 치매 진단서 위조해서 후견인 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순자는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들도 날 버리려 하고 회계사도 날 배신하려 하는구나. 그날부터 순자는 치매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같은 말을 반복하고 약속을 까먹는 척했습니다. 김 변호사만이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너무 위험합니다. 정말로 정신병원에 갇히시면. 괜찮아. 내가 다 계획이 있어. 그리고 3개월이 지난 오늘 순자는 하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창문엔 철창이 쳐져 있고 문은 밖에서만 열리는 구조였습니다. 정신병원 폐쇄병동이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진정제 기운이 아직 남아 있었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그녀는 청소복 안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다행히 아직 거기 있었습니다. 얇은 종이 한 장, 바로 등기 권리증이었습니다. 춘자는 침대 옆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3시. 김 변호사에게 전화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핸드폰은 아들이 압수해 갔습니다. 춘자는 침착하게 간호사실로 갔습니다. 실례합니다. 변호사한테 전화 좀 하고 싶은데요. 할머니, 여긴 외부 연락 안 돼요. 보호자 동의 필요해요. 아니, 내가 왜 갇혀 있어야 하는데? 난 멀쩡하다고. 춘자가 목소리를 높이자 간호사가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307호 환자 흥분 상태. 진정제 필요. 춘자는 재빨리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러다간 또 약을 맞겠구나. 그녀는 병실로 돌아와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청소하는 미화원이 보였습니다. 춘자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언니. 나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미화원은 60대 초반쯤 돼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춘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나 억울하게 여기 갇혔어요. 아들이 재산 때문에 날 가둔 거예요. 제발 밖에 나가서 이 번호로 전화 좀 해줘요. 춘자는 청소복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명함을 꺼냈습니다. 김 변호사 사무실 번호였습니다. 미화원은 명함을 받아들고는 순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할머니, 여기 환자들 다 똑같은 소리 해요. 나는 억울하다고, 나는 멀쩡하다고. 근데 진짜 멀쩡한 사람은 여기 안 와요. 언니, 제발이에요. 내가 30년 동안 청소 일했어요. 언니랑 똑같아요. 제발 같은 일하는 사람끼리 좀 도와줘요. 춘자의 간절한 눈빛에 미화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알았어요. 퇴근하고 전화해 볼게요. 근데 진짜 멀쩡한 거 맞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그날 저녁 7시. 김 변호사 사무실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저기요. 박순자 할머니 아세요? 지금 정신병원에 갇혀 계신데 억울하다고 전화 좀 해달래요. 김 변호사는 전화를 받자마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느 병원입니까? 서울 강북에 있는 참사랑 정신병원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김 변호사는 서랍에서 비상 연락망 파일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박순자 회장의 특별 지시사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연락 두절되거나 감금당하면 즉시 다음 조치를 취할 것. 한 번 이준호 명의 임대차 계약 즉시 해지. 2번 전 계좌 동결. 3번 경찰 신고 존속유기죄 적용. 김 변호사는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이준호는 출근길에 커피를 사들고 사무실 건물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로비에 경비원들이 평소보다 많이 서 있었고 모두 그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불길한 예감에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8층에 내려 사무실 문을 열려는 순간 문에 붙은 종이가 보였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임차인 이준호 귀하. 건물주의 특별 지시에 따라 금일부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합니다. 보증금은 연체료 공제 후 반환 예정. 건물주 대리인 김 변호사. 준호는 종이를 뜯으며 당황했습니다. 뭐야 이게? 갑자기 계약 해지가 무슨?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준호 씨 되십니까? 준호는 돌아봤습니다.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50대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김 변호사입니다. 박순자 회장님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회장님, 무슨 소리예요? 우리 엄마 경비실 청소 아줌마인데? 김 변호사는 냉소를 띤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셨군요. 그럼 지금부터 제대로 알려드리죠. 이 건물, 지금 서 있는 이 오피스텔 12층 건물 전체의 소유주가 박순자 여사님입니다. 준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뭐라고요? 못 믿으시겠다면 이걸 보시죠.
김 변호사는 태블릿을 꺼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엔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소유자 박순자. 주소 서울시 강남구. 준호는 그 자리에서 휘청거렸습니다. 되게 말이 돼요. 우리 엄마가 경비실에서 청소하고 살았는데. 그건 회장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아드님이 돈에 물들까봐, 며느리가 탐욕스러워질까봐 일부러 가난한 척 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이준호 씨, 당신은 어머님의 걱정을 현실로 만들었어요. 김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참사랑 정신병원 강제입원 동의서. 보호자 이준호. 이게 뭡니까? 준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엄마 건강 때문에. 거짓말 마세요. 박순자 회장님은 멀쩡합니다. 의사 매수해서 허위 진단서 받은 것도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당장 어머님 모시고 나오지 않으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뭔데요? 첫째, 존속유기죄로 경찰 고소합니다. 정신병원 강제입원은 명백한 불법 감금이에요. 둘째, 이 건물뿐 아니라 이준호 씨 명의로 된 모든 금융거래를 동결합니다. 회장님이 보증인으로 서 있는 대출금 전부요. 준호는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댔습니다. 그럼 아는? 빈털터리가 되는 거죠. 아, 그리고 감옥도 가고요. 김 변호사는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지금 시각 오전 9시 15분. 정오 12시까지 어머님을 모시고 나오세요. 그 시간까지 안 오시면 경찰 출동합니다. 준호는 휘청거리며 엘리베이터로 달려갔습니다. 손은 덜덜 떨렸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차에 오른 준호는 황급히 며느리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엄마가. 엄마가 건물주래. 무슨 소리야? 술 마셨어? 아니야, 지금 변호사가 와서 그러는데 우리 사무실 있는 이 건물이 엄마 거래, 120억짜리. 전화 너머로 수진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쳤어? 그럼 우리 왜 경비실에서 살게 뒀어? 당신 바보야?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엄마가 숨긴 거잖아. 그럼 지금 어떡하게? 당장 병원 가서 모셔와야 해. 안 그러면 우리 존속유기죄로 감옥 간대. 수진은 잠시 침묵하더니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먼저 병원 갈게. 당신은 꽃이라도 사 가지고 와. 그리고 무조건 빌어. 무릎 꿇어서라도 용서받아야 해. 준호는 전화를 끊고 핸들을 움켜잡았습니다. 엄마가 120억 건물주. 그럼 나는 뭐야? 사장 행세하면서 엄마 건물 월세나 내고 있었던 거야?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무엇보다 돈을 놓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그는 악셀을 밟았습니다. 병원까지는 1시간, 정오까지는 2시간 40분 남았습니다. 한편 병원에서는 박순자가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냉소적이면서도 슬픈 미소였습니다. 이제 오겠구나. 내 새끼가. 그녀는 청소복 주머니에서 등기권리증을 꺼내 침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30년을 숨겼던 진실. 이제 그 무게를 아들이 감당할 차례였습니다. 시계는 째깍째깍 정오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십니까? 아드님이 오지 않으면.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올 거야. 120억 앞에서 안 올 사람이 어디 있겠어. 하지만 회장님, 혹시 정말로 어머니를 버리고 도망가면 어쩌시려고요? 순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럼 그것대로 답이 나오는 거지. 내 아들이 정말 짐승인지 아닌지. 김 변호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30년을 순자 곁에서 일하며 그녀의 결심이 얼마나 단단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순자가 재산을 숨긴 건 단순히 아들을 시험하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준호가 대학교 2학년이던 시절, 순자는 우연히 아들의 친구들과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됐습니다. 야, 준호야. 너 어머니 뭐 하시는데? 준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집에서 쉬셔. 일은 안 하세요? 응. 아버지 남긴 재산으로 사시거든. 순자는 복도에서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경비실로 돌아와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준호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한 장의 사진 앞에서 순자는 한참을 멈춰섰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깨끗한 교복을 입은 준호가 활짝 웃고 있었고 순자는 낡은 옷을 입고 아들 뒤에서 조금 멀찌감치 서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랬어. 내가 창피해서 뒤로 빠졌지. 순자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후로 순자는 더욱 철저하게 재산을 숨겼습니다. 아들이 돈 때문에 자신을 대하는 것이 두려웠고 돈 때문에 타락하는 것은 더욱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나빠졌습니다. 준호가 회사를 차린 후 첫 번째 명절 순자는 아들 집에 갔습니다. 하지만 현관문 앞에서 며느리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시어머님 오신대요. 어떻게? 집에 손님들 오는데. 그냥 잠깐 얼굴만 비추고 가시라고 해요. 요양원 알아보고 있다고 하고. 순자는 초인종을 누를 손을 거두고 돌아섰습니다. 그날 명절 순자는 경비실에서 혼자 컵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그 모습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회장님 왜 참으십니까? 당장 아드님한테 진실을 말씀하시죠. 회장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알면 저렇게 못합니다.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돈 때문에 날 대하는 건 진짜 효도가 아니야. 차라리 이대로 사는 게 낫지. 하지만 회장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십니까? 괜찮아. 나 이제 익숙해.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이다. 내 아들아, 넌 돈을 택할 거냐, 엄마를 택할 거냐. 병원 창밖을 보며 순자는 중얼거렸습니다. 시간은 정오까지 2시간 30분 남았습니다. 멀리서 경적 소리가 울렸습니다. 준호의 차가 병원을 향해 미친 듯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핸들을 움켜쥔 채 악을 썼습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 내가 갈게. 하지만 그의 머릿속엔 여전히 120억이라는 숫자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30분. 참사랑 정신병원 주차장에 고급 수입차 한 대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섰습니다. 이준호와 강수진이 황급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수진의 손에는 백화점에서 급히 사온 고급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여보, 진정하고. 일단 무조건 빌어. 알았지? 알아. 근데 정말 120억이 맞을까? 혹시 사기 아니야? 사기면 변호사가 나올 리 없잖아. 그리고 건물 등기부등본까지 보여줬다며? 두 사람은 병원 로비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간호사가 그들을 가로막았습니다. 보호자분들이시죠? 박순자 환자분 면회 오셨어요? 네, 맞아요. 우리 어머니 어디 계세요? 간호사는 차가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훑어봤습니다. 307호인데요. 그런데 보호자분들 어제 강제 입원시키셨죠? 네. 그게 환자분 상태 아주 멀쩡하시던데요. 왜 여기 계셔야 하는지 저희도 의아해하고 있었어요. 준호는 식은땀을 흘리며 얼버무렸습니다. 그건 착각이고요. 저희 어머니 뵈러 왔으니까 안내 좀 해주세요. 307호로 가는 복도는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준호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수지는 손에 든 꽃다발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문 앞에 섰을 때 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30년을 경비실에서 살던 어머니가 120억 건물주였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 엄마, 나 준호야. 들어가도 돼? 대답이 없었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 위에 박순자가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아닌 깊은 실망과 체념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왔구나. 엄마,
우리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우리가 미쳤었어. 준호는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순자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만해라. 무릎은 진심 있을 때 꿇는 거다. 엄마, 진심이야. 정말 몰랐어. 엄마가 그렇게 대단한 분인 줄. 대단한 분. 어제까지 너희는 날 뭐라고 불렀지? 청소 아줌마 아니었더냐? 순자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서려 있었습니다. 수진이 꽃다발을 내밀며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렇게 꽃도 사왔고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순자는 꽃다발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수진아, 너 작년 명절 때 뭐라고 했지? 청소 냄새 난다고 우리 집 오지 말라고 했잖니. 그 냄새가 이제는 돈 냄새로 바뀌었나? 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그건 됐다. 너희 얼굴 보니까 다 알겠다. 나한테 용서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120억 놓칠까봐 온 거잖니. 준호는 바닥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니야. 정말 아니야. 우리 진짜 반성하고. 그때 순자가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서 등기권리증을 꺼내 준호 앞에 툭 던졌습니다. 자, 받아라. 내가 그토록 원하던 거 아니냐?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부동산 등기권리증. 소유자 박순자. 건물시가 120억. 그 순간 준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반성과 참회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탐욕만이 그 눈동자를 가득 채웠습니다. 엄마. 이게 정말. 순자는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냉소를 띤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그렇구나. 내 새끼 눈에 비친 건 엄마가 아니라 돈이었어. 아니야, 엄마. 오해야. 오해? 너 지금 그 종이 보면서 입꼬리 올라간 거 모르냐? 30년 동안 엄마가 청소하면서 모은 돈이 내 눈엔 그냥 로또로 보이는구나. 순자는 서류를 낚아채 다시 가슴에 품었습니다. 이준호, 강수진. 너희한테 기회를 주마. 기회요? 그래. 30일. 딱 한 달만 엄마가 살아온 삶을 살아봐라. 준호와 수진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 둘 다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아파트 경비실에서 일해라. 새벽 4시 30분 출근해서 계단 닦고 화장실 청소하고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내가 30년 동안 한 일 그대로 해봐. 수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님, 그게 말이 돼요? 우리가 왜 그런 일을. 왜? 부끄러워? 더럽고 냄새나서 못하겠어. 그럼 내가 30년 동안 그 일하면서 너희 밥 먹인 건 뭐냐? 수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그거 하면 정말 용서해 주실 거예요? 용서는 모르겠다. 하지만 최소한 대화는 해줄 수 있겠지. 한 달 뒤에 너희가 정말 변했는지 아니면 여전히 돈만 보는 인간 쓰레기인지 판단하마. 순자는 품에서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여기 가면 경비실 일자리가 준비돼 있다. 한 달 동안 월급 150만 원. 그걸로 살아봐라. 집도 없으니까 경비실에서 자고. 준호는 명함을 받아들고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청솔아파트 관리사무소. 그곳은 순자가 30년을 일했던 바로 그 아파트였습니다. 엄마, 이건 너무 뭐? 힘들어? 엄마는 30년을 했다. 너는 겨우 30일도 못하겠니?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순간 수진이 발끈했습니다. 어머님, 농담도 심하세요. 우리가 왜 그런 천한 일을 해야 해요? 차라리 그냥 돈 주세요. 효도할 테니까. 순자의 눈빛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천한 일, 수진아, 내 입에서 방금 뭐라고 나왔니? 아니. 그게 아니라. 됐다. 너 같은 년은 백날 시켜봤자 소용없겠구나. 준호야, 너 혼자라도 할래? 아니면 지금 당장 이 병원 나가서 경찰서 갈래? 준호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봤습니다. 순자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할게요. 엄마, 할게요.
진짜? 네. 한 달이든 두 달이든 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기회를 주세요. 순자는 잠시 아들을 응시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내일부터 시작이다. 새벽 4시 30분까지 청솔아파트 경비실로 출근해라. 늦으면 그날로 끝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명심해라. 한 달 동안 나한테 연락하지 마라.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지켜볼 테니까. 준호와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가라. 보기 싫다. 두 사람은 비틀거리며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수진이 독을 뱉듯 말했습니다. 미쳤어. 완전히 미쳤다고. 우리 보고 경비 일을 하라고. 120억 건물주 아들이? 조용히 해. 일단 한 달만 참자. 그 다음에 건물 넘겨받으면 되잖아. 한 달을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서 화장실 청소를. 나보고? 수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이 아니라 자존심이 상한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한편 병실에 남은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30일. 내 새끼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끝까지 짐승으로 남을까? 그녀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닦아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은 아들이 볼 자격이 없는 것이니까요. 다음 날 새벽 4시, 이준호의 집 침실에 알람이 울렸습니다. 준호는 부스스한 얼굴로 일어나 욕실로 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티가 역력했습니다. 여보, 일어났어? 수지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신음했습니다. 싫어. 못 가. 죽어도 못 가. 야, 일어나. 엄마가 지켜본다고 했잖아. 늦으면 끝이에. 그럼 당신 혼자 가. 나는 못해. 준호는 이불을 확 걷어냈습니다. 미쳤어? 120억 때문에 한 달 고생하는 거잖아. 일어나. 수지는 마지못해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평생 입어본 적 없는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새벽 4시 20분. 청솔아파트 경비실 앞에 두 사람이 도착했습니다. 경비실 문을 열자 60대 관리소장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이준호, 강수진 씨 맞죠? 박순자 회장님께 얘기 들었어요. 한 달 동안 잘 부탁합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일단 오늘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따라오세요. 관리소장은 청소 도구가 가득한 창고로 안내했습니다. 이게 걸레, 이게 밀대, 이게 화장실 세제. 다 외우셔야 해요. 수지는 코를 막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냄새. 이거 정말 써야 돼요? 당연하죠. 아파트 화장실 쉰개 청소하려면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쉰개요? 네. 층마다 2개씩 25층이니까. 시작하시죠. 새벽 4시 30분. 두 사람의 지옥 같은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일은 계단 청소였습니다. 1층부터 25층까지 모든 계단을 걸레로 닦아야 했습니다. 준호는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했습니다. 불과 3일 전까지만 해도 사장님 소리 들으며 떵떵거렸던 그가 이제는 계단에 묻은 껌딱지를 손톱으로 긁어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5층도 못 올라가서 주저앉았습니다. 못하겠어. 허리 아파 죽겠어. 소장님이 지켜보고 있어. 일어나. 싫어. 이런 거 하려고 대학 나온 거 아니야. 그때 위층에서 주민 한 명이 내려왔습니다. 40대 여성이었는데 수진을 보고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에요. 계단에 먼지 그대로인데요. 제대로 좀 닦아요. 수진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겨우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민이 지나가고 나서 수지는 걸레를 내팽개쳤습니다. 못하겠어. 진짜 못하겠어. 저런 것들한테 고개 숙이는 거 정말 싫어. 준호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30일만 참자. 그 다음엔 우리가 120억 건물주야. 조금만 참아.
두 사람은 이를 악물고 다시 걸레를 들었습니다. 오전 7시. 계단 청소가 끝나고 화장실 청소 시작이었습니다. 준호는 평생 남의 변기를 닦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고무장갑을 끼고 소를 집어넣는 순간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 참아요. 참아. 하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화장실 밖으로 뛰쳐나가 쓰레기통에 토했습니다. 수지는 그 모습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가 왜 이래야 해? 왜? 그때 관리소장이 다가왔습니다. 힘드시죠? 박순자 회장님이 30년 동안 하신 일이에요. 그것도 혼자서. 준호는 토하고 난 입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장님, 우리 엄마 정말 30년 동안 이 일을 하셨어요? 네. 비 오나 눈 오나 단 하루도 빠지지 않으셨어요. 아드님 대학 등록금 내려고 명절에도 쉬지 않고 일하셨죠. 준호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3시. 하루 일과가 끝났습니다. 두 사람은 경비실 작은 방에 쓰러져 누웠습니다. 온몸이 부서진 것처럼 아팠습니다. 여보, 나 못할 것 같아. 아도. 손에 물집 다 잡혔어.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보았습니다. 매끈하던 손에 물집이 가득했고 손톱 밑에는 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때 준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직원이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미팅 왜 안 오셨어요? 거래처에서 난리예요.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해. 지금 개인 사정이 있어서 한 달 정도 일 못할 것 같아. 네. 그럼 회사는 어떡하고요? 알아서 해. 끊을게. 전화를 끊고 나니 더 허탈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사장이었던 그가 이제는 아파트 청소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알면 어떡해? SNS에 올리면 어떡하고? 올릴 리 없잖아. 누가 자기가 청소한다고 자랑해? 하지만 세상은 좁았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준호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다가 옛날 대학 동창과 마주쳤습니다. 준호야? 이게 누구야? 근데 왜 그런 옷을? 동창은 준호의 작업복을 보고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 이거 봉사활동 중이야. 하하. 봉사활동, 요즘도 그런 거 해? 대단하네. 동창은 믿지 않는 눈빛이었지만 굳이 따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의 핸드폰에 단톡방 알림이 수십 개 떴습니다. 대학 동창 단톡방에서였습니다. 야, 준호 봤어? 청소하더라. 헐, 진짜 회사 망했나? 쟤 잘난 척하더니 결국. 준호는 핸드폰을 던져버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연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새벽 5시. 준호는 1층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양복을 말끔히 차려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준호의 옛날 회사 부하 직원이었습니다. 사장님? 부하 직원은 청소복을 입고 변기를 닦고 있는 준호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돌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왜 여기서? 아니야. 그냥 개인 사정이 좀 있어서. 부하 직원은 민망한 표정으로 화장실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날 오후 회사 단톡방이 폭발했습니다. 사장님 아파트 청소하시던데요? 헐, 진짜 회사 망한 거 아니에요? 우리 월급은 나오는 거 맞죠? 준호는 단톡방을 나갔습니다. 경비실로 돌아왔을 때 수지는 울고 있었습니다. 왜 또 그래? 동네 엄마들이 날 봤대. 청소하는 거. 이제 아이 학교도 못 가겠어.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울 시간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야 했으니까요. 2주째. 준호의 손은 굳은 살이 박이기 시작했습니다. 허리는 계속 아팠지만 이제는 참을 만했습니다. 어느 날 비가 쏟아지는 새벽이었습니다. 준호는 우산도 없이 쓰레기를 날랐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쓰레기차가 오기 전에 다 정리해야 했으니까요.
그때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엄마도 이렇게 비 맞으면서 일했겠구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3주째. 준호는 화장실을 닦다가 바닥에 떨어진 휴지를 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징그럽다고 발로 찼을 텐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집어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수진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 한 분이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올라가려다 넘어질 뻔했습니다. 수진은 재빨리 달려가서 짐을 받쳐줬습니다. 고맙네, 아가씨. 요즘 젊은 사람들 다들 쌀쌀맞은데 참 착하네. 할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수진은 울컥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건데요. 그날 저녁 경비실에서 수진이 말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할머니한테 고맙다는 말 들었어. 그래? 응. 평생 그런 말 들어본 적 없는데. 기분이 묘하더라. 준호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그때였습니다. 경비실 문이 벌컥 열리며 말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이준호 씨 맞으시죠? 저는 최 회계사라고 합니다. 박순자 회장님 재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최 회계사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보셨어요? 준호가 봉투를 열자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순자 회장 재산 사회 환원 계획서. 전 재산 120억 원을 사회복지재단에 기부 예정. 상속인 이준호에게는 법정 최소 유류분만 지급. 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최 회계사는 승리자처럼 웃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아드님이 변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재단 설립을 추진 중이십니다. 유류분 계산하면 아마 10억 정도 받으실 거예요. 10억, 120억 중에 10억만? 법으로 정해진 겁니다. 어쩔 수 없죠. 최 회계사는 명함을 남기고 갔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진이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30일 고생하면 120억 준다며. 10억이 뭐야? 엄마가 날 포기하신 거야. 준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경비실 좁은 방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최 회계사가 던진 서류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120억 중에 10억, 3주를 개처럼 일했는데? 옆에서 수진이 뒤척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자기야? 응. 우리 그냥 그만둘까? 10억이면 충분하잖아. 이렇게 고생할 필요 없어.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을 만지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엄마는 30년을 이렇게 사셨어. 나는 겨우 3주 만에 포기하려고? 하지만 동시에 다른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바보같이 왜 더 고생해? 10억이면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어. 준호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새벽 4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준호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비명을 질렀지만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수지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말했습니다. 당신 혼자 가. 나 오늘 못 일어나겠어. 준호는 아내를 깨우지 않았습니다. 혼자 경비실을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청소 도구를 챙겨 1층 계단으로 향했을 때 계단 중간에 누군가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박순자였습니다. 엄마.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왔구나. 엄마, 여기 왜? 내가 올 줄 알았다. 아니, 안 올 줄 알았는데 의외네. 준호는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엄마, 저 최 회계사한테 서류 받았어요. 알고 있다. 10억만 준대요. 120억 중에. 순자는 냉소를 띤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10억 받고 튈 거냐?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러고 싶었어요. 근데
근데 못하겠더라고요. 엄마 생각하면. 춘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 마라. 내 눈엔 아직도 욕심이 남아 있어. 준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춘자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고급 세단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 4시 30분인데도 차 한 대가 아파트 입구로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최 회계사였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양복을 입은 변호사 2명이 함께였습니다. 박순자 씨, 나오세요. 순자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준호가 어머니를 막아섰습니다. 저 사람 뭐 하러 온 거예요? 구경해라. 내가 선택해야 할 순간이 왔다. 최 회계사가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박순자 씨, 법원에서 나왔습니다. 한정우견인 개시 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졌어요. 뭐, 당신 3개월 전 참사랑 정신병원에서 치매 진단 받으셨죠? 그걸 근거로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이제부터 당신 재산은 제가 관리합니다. 준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무슨 개소리예요? 우리 엄마 멀쩡하신데. 최 회계사는 준호를 비웃었습니다. 이준호 씨, 웃기지 마세요. 본인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사람이 누군데요? 보호자 서명이 누구 겁니까? 준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진단서도 있어요. 담당 의사가 치매 초기 증상 있다고 확인해줬습니다. 이준호 씨가 돈 주고 매수한 그 의사 말입니다. 준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조용히 서명하세요. 아니면 법적으로 강제 집행됩니다. 최 회계사는 서류를 순자 앞에 내밀었습니다. 순자는 서류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준호야. 예, 엄마. 너 지금 뭐 할 거냐? 준호는 어머니와 최 회계사를 번갈아 봤습니다. 엄마를 도울 거냐, 아니면 10억 챙겨서 도망갈 거냐? 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최 회계사가 속삭였습니다. 이준호 씨,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어머니 편들면 당신도 같이 망합니다. 존속유기죄로 감옥 가고 재산도 한 푼 못 받아요. 하지만 저한테 협조하시면 10억은 보장해드립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이 경비실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여보, 서명해. 10억 받자고. 준호는 아내를 봤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봤습니다. 그 순간 3주 동안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변기를 닦으며 토하던 날, 계단을 닦다가 주민에게 무시당하던 날, 대학 동창에게 들킬까봐 숨던 날. 그리고 어머니가 30년을 이렇게 살았다는 사실. 준호는 결심했습니다. 최 회계사 앞으로 걸어가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찢어버렸습니다. 미쳤어? 이준호 씨, 뭐 하는 거예요? 당신이 미쳤지. 우리 엄마 건드리지 마.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10억 필요 없어. 난 3주 동안 배웠거든. 돈보다 중요한 게 뭔지. 최 회계사는 비웃었습니다. 감동적이네요. 그럼 감옥에서 효도 나세요. 존속유기죄로 고소하겠습니다. 해봐. 근데 그 전에 하나 물어볼게. 뭔데요? 준호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USB 주세요. 순자는 품에서 USB를 꺼내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준호는 USB를 최 회계사 눈앞에 흔들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최 회계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5년 동안 당신이 횡령한 내역, 페이퍼 컴퍼니 만든 것, 뇌물 받은 것, 심지어 가짜 진단서 만들려고 의사 매수한 녹음 파일까지 다 들어있어. 최 회계사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건 어디서? 우리 엄마가 치매 연기하신 거야. 당신 같은 쓰레기 잡으려고. 지난 3개월 동안 당신 하는 짓 다 녹음하고 증거 모았어. 준호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최 회계사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의사 선생, 박순자 치매 진단서 좀 만들어줘요. 돈은 넉넉히 드릴게. 하지만 환자분 멀쩡하신데요? 상관없어요. 서류만 만들어주면 돼요. 최 회계사는 비틀거렸습니다. 이건 불법 녹음이야.
증거 능력 없어. 준호는 냉소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법정에서 싸워보죠. 누가 이길지.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 2대가 아파트로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형사가 최 회계사에게 다가왔습니다. 최동욱 씨 맞습니까? 횡령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최 회계사는 무릎이 꿇렸습니다. 박순자 씨, 제발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순자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내 믿음을 배신한 놈한테 줄 자비는 없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최 회계사는 끌려가면서 준호를 노려봤습니다. 이준호, 당신도 끝이야. 존속유기죄로 신고할 거야. 준호는 웃었습니다. 해봐. 난 이미 각오했어. 경찰차가 사라지고 나서 준호는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순자가 아들 앞에 섰습니다. 준호야. 예, 엄마. 너 방금 10억 날렸다. 알아요. 후회 안 하냐? 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후회 안 해요. 엄마 지킨 게 더 값지니까. 순자는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독하게 굴었지? 아니에요. 덕분에 정신 차렸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때 수진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저도 죄송해요. 제가 남편 부추겨서. 순자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그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수진아. 예, 어머님. 너는 아직 멀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알아요. 저 진짜 쓰레기였어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쓰레기는 아니다. 그냥 아직 철이 덜 든 거지. 수진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저한테도 기회 주세요. 준호처럼 일할게요. 3개월이든 1년이든 할게요. 순자는 며느리를 일으켰습니다. 일어나라. 바닥에서 비는 건 진심이 없을 때 하는 거다. 그럼? 너 내일부터 청솔아파트 경비실 출근해라. 단, 준호 없이 혼자.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3개월 뒤. 준호는 무역회사를 정리하고 건물관리회사를 새로 차렸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2번은 꼭 청솔아파트에 가서 어머니와 함께 청소를 했습니다. 수진은 3개월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경비실에 출근했습니다. 명품 가방은 팔아버리고 매니큐어는 지웠습니다. 손에는 굳은 살이 박였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습니다. 어느 날 순자가 경비실에 찾아왔습니다. 수진아. 예, 어머님.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 수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됐어요. 내 눈빛이 많이 변했어. 수진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준호와 수진을 불렀습니다. 너희 둘한테 줄 게 있다. 순자는 등기권리증을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라.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필요 없어요. 바보야. 이거 안 받으면 누가 받냐? 그래도. 순자는 아들의 손에 서류를 쥐어줬습니다. 조건이 있다. 뭔데요? 이 건물 월세 수익 절반은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해라. 준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평생 일주일에 한 번은 경비실 청소해라. 네. 마지막으로 엄마 말 잘 들어라. 준호와 수진은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그날 밤 순자는 혼자 경비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을 청소하며 살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덕분에 아들이 사람이 됐으니까요.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긴 거야. 돈이 아니라 사람을 키웠어. 1년 뒤, 청솔아파트 경비실 앞에 동판이 세워졌습니다. 박순자 회장 30년 근속기념.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만든 분.
준호는 그 동판을 보며 매일 아침 인사했습니다. 엄마, 오늘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리고 걸레를 들고 계단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박순자 회장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자식이 부모를 배신하는 세상, 돈이 사람보다 귀한 세상에서 박순자 회장님은 가장 독한 방법으로 아들을 구했습니다.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더 차갑게 대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더 독하게 시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박순자 회장님이 120억을 숨기고 30년을 경비실에서 산 이유, 이제 아시겠죠? 돈을 물려주면 자식이 망합니다. 하지만 가치를 물려주면 자식이 삽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가슴에 작은 울림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순자 회장님이 남긴 말씀을 전합니다. 인생은 배신하지 않는다. 바닥까지 내려가 본 사람만이 진짜 높은 곳이 어디인지 안다. 돈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사람은 영원히 남는다. 지금까지 밤밤 인생 사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어디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박순자 회장님 같은 지혜가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